들리시나요? 네, 네, 들립니다. 들립니다. 네. 그 파일을 두 개 올려드렸는데 하나는 A4 용지에 적합한 거고요. 하나는 그 반대로 그냥 PPT 형식으로 된 거거든요. 뽑아서 보실 분들은 A4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하이라키컬 모델이고요. 위계 질서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인 인트로덕션 파트를 맡고 유진님께서 뒤에 부분, 즉 노말 부분을 유진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제가 설명할 거는 이제 노말이 아니라 바이노미얼인데, 그래서 바이노미얼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뭔가 바이노미얼로 시작한 것 같았는데 뭔가 좀 기시감이 있네요. 어쨌든 하면은 바이노미얼은 이제 그 비율 같은 거 추정할 때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 세타를 할 때 그 y라는 데이터가 바이노미얼 분포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지난번에 썼던 표현 그대로 빌리자면 세타가 CP 합격률이라 했을 때 이 합격률이라는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그 n명 중에서 합격한 합격자가 몇 명일지 추정하는 거는 이제 바이노미얼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바이노미얼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프라이어를 뭘 줄 것이냐, 베타를 주잖아요. 베타, 알파, 베타를 주고 이럴 때 그 컨주게이트, 그 포스테리어가 이렇게 나온다 라고 지난번에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인터프레트 하냐면 표를 하나 그렸거든요. 그래서 합격, 불합격, 그리고 응시자, 세타는 무엇? 이런 식으로 4개를 칸을 만들고 그랬을 때 파일에서는 파일, 데이터, 포스테리어 이렇게 있을 때 먼저 프라이에서는 제가 먼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보들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친구 3명이 CPA를 응시했는데 그중에 1명은 붙고 2명은 떨어졌더라 이런 정보가 있다 치면은 대충 세타는 3분의 1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게 프라이어고 이때 이게 준 것이 이제 베타 디스트리뷰션이죠. 베타 알파 여기서는 베타 1,2가 되겠네요.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이때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해 줄 텐데 데이터가 나타나기를 2명 붙고 5명 떨어졌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 쳐요. 그러면은 데이터만 가지고는 CP 합격률은 7분의 2죠.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베이지안에서는 프라이어도 아니고 데이터도 아니고 포스테리어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이 경우에서는 컨주게이트라서 그냥 이거 2개 더해서 3명이 붙었고 이거 2개 더해서 7명이 떨어졌습니다. 총 응시자는 10명입니다. 그래서 CP 합격률은 10분의 3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베이지안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3,7이 이제 베타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포스텔에 해당할 거고요. 여기 있는 거 싹 다 지우고 기호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y, 여기가 n-y, 응시자는 n명,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명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채우면은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은 별다른 건 없고 여기 있는 알파 플러스 y가 있고 베타 플러스 n 마이너스 y가 있잖아요. 이게 좀 자주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좀 눈에 익으시라고 이게 하나의 세트처럼 같이 움직인다고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라키컬 모델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서는 알파 베타를 그냥 줬잖아요. 내 친구가 3명 있어서 1, 2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알파 베타 역시도 하나의 분포를 따라요. 이게 이제 하이퍼 파이어 디스트리뷰션이거든요. 그런 알파 베타도 하나의 분포를 따르고 이 분포에서 구해진 알파 베타가 또 그 세타를 막 제너레이트 해요. 여기서는 이제 P 세타 given 알파 베타 이런 식의 이제 그 PDF로부터 막 제너레이트가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세타 1부터 71까지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그룹별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그룹 같은 경우는 세타 1이 1번 그룹의 이제 그 합격률은 뭐 서울권 그룹이라 치면은 서울권 그룹의 합격률은 세타 1을 기준으로 되는 거고, 뭐 여기는 뭐 경기도, 뭐 여기는 뭐 제주도,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타가 그룹별로 다 다르다는 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그룹 안에서, 그러니까 뭐 서울권 그룹에서의 세타가 뭐 어떻게 이제 제너레이트가 되면은 그 녀석이 또 와이드를 제너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자꾸 어떤 그 뭐냐 확률 분포에서 그 어떤 값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또 확률 분포를 만들어서 또 값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사다리형 구조가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델을 하이라키컬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게 막 정말 제가 애널리틱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대충 제가 이해한 바대로 설명하는 거고요. 뭐 아니면은 저는 뭐 3층 집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여기가 1층, 여기 2층, 여기 3층. 이 데이터가 층층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될 것 같고, 여기서 핵심은 그러면은 이게 몇 층 집 구조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는 거잖아요. 방금 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2층 집이었고 여기서는 3층 집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층수, 즉 하이라키컬 모델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 그거는 구조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구조에 맞게만 잘 하시면은 어떤 모델이 적합한지 가 대충 보이실 것 같고요. 한 가지 핵심이 있다면 여기는 하이퍼 프라이어가 있잖아요. 이 하이퍼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 뒤에서 설명했지만 엄청 까다로워요. 그래서 왜 까다롭냐면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 당장 세타만 하더라도 저희가 대충은 좀 알고 있는 정보가 있거든요. CPI 합격률 뭐 대충 그래도 한 50은 안 되겠지, 50%는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기 있는 그 하이퍼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은 애초에 그 어떤 분포를 할지조차도 먼저 이제 난관이 그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난관이 부닥치는 순간이 이제 데이터의 구조가 대충 결정되는 순간이 아닐까 하고 대충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책에서는 exchangeability 뭐 얘기 좀 하고, 그 exchangeability나 hierarchical 모델 뭐 얘기 좀 하고 뭐 이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일단 나왔으니까 간단하게만 소개하자면, 그 exchangeability랑 conditional independence와의 관계 때문에 exchangeability가 중요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설명해 주셨었는데, 뭐 이거는 이제 exchangeability의 정의가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conditional independence일 때 exchangeability가 되는 거는 당연해요. 이거는 그냥 하면 풀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여기를 가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definite잖아요. 여기가 이제 definite의 theorem인데 뭐 이거에 대한 증명도 책에는 없어요. 그냥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연구하시면 될 것 같고, 어, 네, 근데 여기 definite의 theorem 중에서 하나 건질 만한 거는 이게 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성립하려면은 그 small sample from large population. 그러니까 큰 모집단에서 구한 작은 샘플이라는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이게 있어야지만 definite theorem이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립해야지만 이제 exchangeability부터 다이렉트하게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은 내용 자체가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하이라키컬 모델에서도 exchangeability가 성립을 한대요. 근데 exchangeability가 성립하는 이유는 그 랜덤 샘플링 때문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definite theorem이 성립하냐가 문제인 건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small sample from large population이 성립하냐가 문제인 건데, 여기서 이제 나오죠. 그 group J is large compared to NJ. 그러니까 이것부터 설명해야겠다. 먼저 데이터가 좀 구조가 달라요. 하이라키컬 모델은 데이터가 이제 I, I, J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J는 뭐냐면 그룹명이고요. 그리고 I는 뭐냐면 그 observation number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Y3, 1 뭐 이렇게 데이터 치면은 이제 첫 번째 그룹에 세 번째 이제 그 결과값, 그 실제 observation 값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읽는 방법부터 먼저 그 눈에 익히시고, 그 다음 설명을 드리면은 보시면 NJ가 이제 저희가 그 J번째 그룹에서 뽑은 이제 그 표본의 개수잖아요. 근데 얘가 작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룹 J가 같은 말인 거죠. NJ가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룹 J가 충분히 크고 NJ가 작을 때 데피니트 theorem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컨디셔널 IID예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고 내용 자체는 저희가 배웠던 거는 여기까지였는데 이제는 세타와 그리고 그 psi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psi는 뭐냐면 여기에 알파 베타 있잖아요. 얘네들을 psi라 해요. 그러니까 하이퍼 프라이어 그 파라미터들을 이제 psi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고 세타 얘네들은 이제 하나로 묶기를 뭐 이런 식으로 그 파이라고 묶는데 저는 그냥 그 바이노미의 경우에서는 파이가 세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세타와 파이와의 관계에서도 보시면 이게 IID가 컨디셔널 IID가 성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이 파이가 이제 방금 전 알파 베타였잖아요. 얘네들도 어떤 분포를 따르는데 이걸 이제 하이퍼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하거든요. 이 친구를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얘는 더 이상의 그 어떤 확률 변수로부터 또 기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층층이 하는 게 더 이상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그냥 P 알파, 콤마, 베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서는 솔직히 그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예를 들면서 쭉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디에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시인데 예전에도 과제로 한번 내드린 것 같은데 이게 그 G의 종양이죠. 그 G의 종양에 대한 데이터가 딱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베이지안 추론을 하게 될 텐데 여기 보시면 먼저 실험 결과가 막 있대요. 왼쪽에 있는 값은 yj고 여기는 nj고 제2번째 그룹에서 뽑은 이제 표본의 개수고 여기서는 이제 그 실제로 종양에 걸린 쥐의 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총 여기는 70개가 있고 여기 71번째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총 71가지 그룹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가장 먼저 할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이것 역시 어떤 비율의 한 척도니까 잠시만요. 이것도 역시 한 그 비율의 한 척도잖아요. 그러니까 세타가 지금 뭐 발병 비율 이렇게 쳤을 때 이 세타를 베이지안하게 추론하는 과정을 저희가 알고 있는 한계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뭐 조표를 그릴 수 있겠죠. 종양에 걸린지 건강한지 그리고 G의 숫자 세타는 무엇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prior, posterior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지금 71번째가 가장 최근에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보니까 그 4마리가 아프고 총 14마리를 관찰했잖아요. 그래서 4마리 여기 적어주고 14마리 여기 적어주고 건강한지는 10마리 적어주고 그리고 뭐 프라이어는 종양에 걸리네. 프라이어는 뭐 여기서는 그 나와 있듯이 그 베타 1,1이잖아요. 이게 이제 유니폼 분포를 의미한 거니까 그냥 유니폼하게 그냥 1,1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여기 두 마리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세타를 추정했을 때는 프라이하게 줬을 때는 2분의 1이죠. 그리고 데이터만 버거했을 때는 이제 14분의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는 뭐 당연하겠지만 5, 11, 16, 16분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이제 그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그 CP의 합병률이랑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제 얘가 하나의 베타 분포가 되고 얘가 이제 하나의 베타 분포가 되는 그런 결과인데 보시면은 이게 그 이 값이 한 0.3125, 이 값이 0.28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 이게 posterior interval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45도선이고 그 observed mean이 즉 데이터의 mean이 0.28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posterior mean은 지금 여기 적힌 점이에요. 그래서 살짝 더 높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가 0.28이면 얘가 이제 0.3125 뭐 이렇게 된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71번째 데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그 1번부터 70번째 데이터까지 모두 다 한 게 이제 이 결과거든요. 네. 아, 그리고 이 뭐냐, 이 길다란 막대의 의미는 뭐 예를 들어 뭐 71번째 데이터를 치면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들이 플러팅을 하면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건데, 여기서 0.0 있고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lower bound, upper bound, 그리고 뭐 여기 어딘가가 mean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posterior mean이 이 점으로 찍히는 거고, lower bound와 upper bound까지가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진 형태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71번 그 다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봤는데, 보시면은 이 점들의 위치, 즉 posterior mean의 위치가 observed mean보다 항상 위에 있잖아요. 이 원인은 이제 그 여기 프라이어에서 준 그 대충 세타의 기대값의 크기가 0.5로 좀 높잖아요. 0.5가 이 선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 선과 뭐 어디 데이터선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 거잖아요, 점들이. 그래서 물론 데이터 쪽으로 가깝게 기울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라이어의 민이 하도 높게 설정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45도선 위에 모든 점들이 찍힌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딱 보자마자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는 느낄 수 있잖아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왜 하필이면 그 유니폼 프라이어를 줘가지고 세타가 하필이면 2분의 1이 돼가지고 모든 포스테리어 민이 다 이 45도선 위에 찍히도록 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일단 유니폼에 대한 좀 제 완전 내피셜을 좀 말씀드리면은, 그 유니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유니폼은 일단 좀 non-informative 하고요. 어, 그 말인즉슨 이제 특정한 그 어떤 값을 굉장히 선호하는 느낌이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값을 선호한다면 이렇게 되고, 이 점을 기준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타나는 형태를 보이겠지만, 유니폼 분포는 어디서 데이터가 출몰 하더라도 별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디퓨즈라 하죠. 그래서 디퓨즈한 어떤 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은 그 뭐냐, 그 파이어를 1,1로 줬느냐. 이게 베타 1,1로 볼 수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줬냐면은, 제 생각에는 그 일단 종양에 걸린지랑 건강한지랑 두 마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세상에 존재한다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이제 종양에 걸린지도 있고 건강한지도 있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적어도 한 마리씩은 있겠지라는 게 이제 본인의 prior belief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 1,1로 주는 게 어찌 보면은 좀 prior한 어떤 belief에는 부합하는 설명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점은 이제 0.5라는 민이 있기 때문에, 이 민 때문에 모든 포스트리어 민들이 45도선 위에 있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추론에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그 70 rows of historical data are not used라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전에 이거 제가 4 그리고 14 여기 있죠? 4, 14 그리고 1,1 뭐 이 정도의 데이터만 썼지 그 이상의 데이터를 쓴 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70개의 데이터를 하나도 안 쓴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근데 이렇게 그냥 그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갖다 버려도 되는 거냐라는 이제 문제점이 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소개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이런 두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은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에요. 음, 근데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 내용이 좀 많은데 왜 한 슬라이드에 다 박아 넣었냐면 별로 안 중요해서 그래요. 적어 놓으면은 안 중요. 읍스. 네. 그래서 왜 안 중요하냐면은 그 베이지안 모델이 아니라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베이지안은 기본적으로 full probability 모델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세타 이런 확률 변수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설명을 하는데, 그런 모델이 아니라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 어쨌든 간에 일단 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방금 전에 저희가 그 프라이에다가 유니폼 분포, 즉 다시 말해서 베타 1,1 분포를 줬는데 이거 말고 좀 더 정확한 뭔가 추정치를 집어넣겠다. 상수로서. 이런 게 이제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뭘로 할까가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71번째 데이터 를 제외하고 지금 1번부터 70번째 데이터 있잖아요. 얘네들 가지고 우리가 이걸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1번부터 70번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뭐 이런 값들이 나왔대요. 그 평균이 뭐 0.1 그리고 뭐 표준 편차가 0.103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method of moments라는 스킬이죠. 이 스킬로 여기다가 이제 잘 끼워 맞춰요. 알파 베타를. 그럼 잘 끼워 맞춰진 알파 헷 베타 헷이 뭐냐면 1.4, 8.6이거든요. 그러면은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으로 구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은 이제는 뭐 표도 안 그리겠지만 1.4 더하기 방금 전에 네 말이었죠. 그래서 뭐 5.4 그리고 8.6 더하기 10, 18.6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이디어 자체는 이런데 지금 이 아이디어보다 중요한 게 그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문제가 세 개나 나타나는데 첫 번째 문제는 그 71번째 렛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하겠지만 그 네가 만약에 뭐 첫 번째 타입 혹은 70번째 타입에 대한 그 G에 대해서 이러한 추론을 할 거면은 결론적으로는 니는 그 데이터를 프라이어도 한 번 쓰고 또 데이터를 수집한데도 또 한 번 쓰고 이러니까 두 번 쓰는 게 아니냐. 그래서 너의 그 프리시전은 결국 그 오버 에스티메이트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인데 네,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실제로 두 번 쓰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니는 그 말했지만 그 full probability 모델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포스테리아 빌리프는 이런 공식으로부터 얻어지는 거지 네가 생각하는 이런 공식을 얻어지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알파와 베타 역시 하나의 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가 하이라키컬 모델에서는 지금 그 확률 변수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확률 변수가 아니라 어떤 상수처럼 네가 쓰면은 곤란하다라는 게 두 번째 문제점 지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은 그 무슨 얘기냐면 prior distribution인데 과연 그 1번부터 70번까지 데이터를 전부 다 보고 그러놓고 prior라고 하는 게 진짜 말이 되냐. 왜냐면은 이게 선행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진짜 데이터를 모으기도 전에 모은 다음에서야 이렇게 그 prior distribution을 결정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내용은 그 empirical base에서는 가능한데 그 BDH 같은 경우에는 그 특히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empirical base를 거부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책이 나타나야 되는데 해결책은 complete Bayesian analysis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full Bayesian treatment 나오죠. 이게 이제 그 이런 세 개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먼저 뭐 prior, posterior, hyper prior을 정의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joint prior 같은 경우에는 세타와 그리고 psi가 있는데 그 psi로부터 세타가 제네레이트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쪼개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joint prior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joint posterior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이건 베이즈 정리로 이렇게 옮겨진 거죠 오른쪽으로. 그다음에 첫째 줄에서 둘째 줄 넘어가는 거는 얘만 사라졌어요. 그 psi만 사라졌는데 내용은 뭐냐면은 그 y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세타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psi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더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이유는 어, 여기서 보시면 이 친구가 psi, 세타, y잖아요. 그래서 psi에서 그 y로 영향을 주는 거는 분명히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영향이 반드시 세타를 거쳐서만 가야 돼요. 그래서 psi에서 먼저 세타로 갔다가 그 다음에 y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세타를 알게 된다면 y에 대한 거를 그 자연스럽게 제네레이트 할 수 있는 거예요. psi가 있으면은 이렇게 가는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하고 더
더 간접적으로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얘 두 개 같이 있다 치면은 얘네 두 개가 동시에 기분이라면 이 친구는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에서 그 y로 건너가 그 얘에서 y로 그 건너갈 때 중요한 정보들이 다 그 세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얘네 둘이 같이 기분이면은 이 친구는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서도 그 첫째 줄에서 둘째 줄 넘어가는 게 그러한 내용이고요. 어,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그 하이퍼프라이어 이제 이번 시간부터 처음 그 만나게 된 친구인데요. 이제 그 알파 베타에 대해서 어떤 분포를 줘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하이퍼프라이어에 대해서 하이퍼프라이어의 파라미터 즉 알파 베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디퓨즈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그, 지정해야 된대요. 최대한 얇고 넓게 어떤 프라이어를 지정해줘야지만 말이 된다는 거죠. 너무 아는 게 없으니까. 두 번째로 보시면 non-informative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의 likelihood에 압도돼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그 적절한 그 posterior distribution을 가져야 된대요. 이러한 것을 만족하는 하이퍼 프라이를 만들기가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 과정이 그 뒤에도 나오는데 그 뒤에 진짜 그 딱 결과만 보시면은 엥?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이퍼 프라이어의 내용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이어가서 설명하자면 컨디셔널과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은 좀 아날리틱하게 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약간 그 예전에 그 unknown mu unknown 시그마 스퀘어드 했을 때의 노멀 모델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인트 포스테리어가 이렇게 생겼고 컨디셔널 포스테리어는 뭐 이렇게 뭐 마지널 포스테리어는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어떤 거랑 프로포셔널트 하는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는 그냥 쭉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물결로 밑줄 친 두 개의 식이 있잖아요. 얘가 정확하게 아이덴티컬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요놈이나 요놈이나 이제 그 밑에 밑줄 친 식이랑 그 프로포셔널트 하는 건 같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얘를 구하는 게 핵심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널 포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 조인트에서 접근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뭐그 사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를 위주로 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그 이 네모친 거를 좀 그 실제로 한번 구해 보려고 해요. 그 지금 레트뮤 익샘플에서 즉 바이노미얼 익샘플에서 지금 이 네모를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빈칸으로 남겨뒀어요. 여기 충분히 필기할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필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먼저 데이터부터 그려놓고 시작하면 알파, 베타. 뭐 이런 모양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네, 이 친구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만 쭉 쓰면은 그 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는 1층에는 이게 1층이죠. 2층, 3층 이렇게 볼게요. 지금 1층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그 얘는 이렇게 이런 분포를 따르게 되죠. 그리고 2층에 같은 경우에는 세타 같은 경우인데 세타는 이런 분포를 따르게 되죠. 3층은 몰라요. 아직 하이퍼 프라이어를 안 줬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 P 알파 베타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들어갑니다. 3층은 좀 잠시 지웠다가 다시 1층부터 하게 되면은 1층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지금 밑줄 친 게 그 바이노미얼 PDF의 곱이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베타 PDF의 바이노미얼이구나. 바이노미얼 PDF의 곱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 아까 전에 제가 언급했던 것 이유기도 한데, 여기 컨디션의 그 IID가 성립해서예요. 지금 exchangeability 때문에 이런 게 성립한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컨디셔널 IID 때문에 이건 베타 분포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베타 분포의 PDF고 이거의 곱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지금 이놈이랑 그리고 얘놈이랑 이렇게 곱한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거를 디라이브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곱셈의 유일한 차이점은 지금 상수 텀인 이거 있잖아요. NJ 그 combination YJ. 이 친구는 어차피 상수이기 때문에 이 친구만 프로포셔널하게 사라지고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살려서 표현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한 이 복잡한 식을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플라이 하는 것도 뭐 몇 가지만 확인할 텐데 예를 들면은 뭐 컨디셔널 포스테리어를 할까요? 컨디셔널 포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어, 그 하이퍼 파라미터가 오른쪽으로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그 이 식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는데 어, 얘가 되겠죠? 이거랑 네모랑 이거랑 같은 건데 여기서는 이제 알파 베타가 뒤쪽으로 빠졌으니까 알파 베타에 대한 거는 다 무시하시면 돼요. 즉 세타에 관련된 것만 살리시면 되는데 뭐 보시면 알파 베타에 대한 식을 다 날리시면 얘 날라가죠? 얘 날라가죠? 얘 날라가죠? 다 날라가고 네 여기까지 날라가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결국에는 그 이 컨디셔널 컨디셔널 포스테리어가 이거랑 프로포셔널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얘는 그냥 베타 분포의 곱이잖아요. 베타 분포의 프로덕트인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베타 분포에 지금 그 들어가 있는 파라미터들이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건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얘네들이 이제 그 프로덕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근데 제가 이거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트가 그대로 여기도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이제 알파 베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 쓸 때는 그냥 상수 취급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상수 취급을 해준다라는 의미처럼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알파 베타를 알았을 때는 그냥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베타 분포를 따른다. 그 당연한 결과가 어찌 보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널 포스테리어 같은 경우도 그 이 식에서 다이렉트하게 그 세타에 관련해서 접근해 주시면은 또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공식이고요.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은 네, 뭐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어떻게 하는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은 바이노미얼 분포는 뭐 무리 없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남아 있는 과제가 뭐냐면 여기 계속 이놈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퍼파이어를 뭘 주냐가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굉장히 구하는 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좀 쉽게 하려면은 자꾸 뭐가 안 돼가지고 계속 더 어렵게 그 식을 만드는 걸 반복하거든요. BDA 책에서. 그래서 처음에 했던 방식은 좀 간단하지만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게 이별량 유니폼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처음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줬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지금 알파 베타는
그 양수인 것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사분면에 대해서 이제 1사분면 아무 점이나 찍으시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나타난 알파와 베타가 뭐 1,1 뭐 이런 점이 아니라 1억, 3조 뭐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무한대에 자꾸 무한대로 자꾸 튀는 형상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전에는 카파라고 설명도 됐었는데 컨센트레이션의 척도예요. 근데 이게 무한대 근처로 가게 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해서 구해낸 뭐 세타 뭐 1, 뭐 세타 2, 뭐 세타 3 얘네들이 전부 다 갖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왜냐면은 하도 컨센트레이션이 심해가지고 원래는 처음에 데이터를 설계했을 때는 세타 1, 세타 10을 다 구분해서 잘 하겠다로 마음 먹었는데 실제로 그 파일을 하이퍼 파일 이렇게 줘버리게 되면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안 해요. 이 녀석을 안 하고 그러면은 두 번째 드는 생각이 아이디어는 이거거든요. 아 이게 지금 좌표 평면에서 1사분면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모든 좌표 평면에 대해서 유니폼하게 주면 이런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 건데 그래서 이게 뭔 의미냐면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매핑이 되고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매핑이 돼요. 일부러 이런 거를 고른 거예요. 어떻게 골랐냐면 그 로그 알파 나누기 베타는 로지 펑션 이게 평균이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베타 분포의 평균이었는데 즉 0에서 1 사이에 있는 값이잖아요. 얘를 로제수를 먹이게 되면 얘가 이제 0에 가까운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고 1에 가까운 값은 무한대로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매핑이 쫙 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잘 매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유니폼하게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variable transform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자꾸 컨센트레이션이 무한대로 가는 문제가 여기까지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등장한 게 여기 나와 있는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책에 나온 결론이고요. 근데 처음에 이거를 이제 저 봤을 때는 뭔 소리지 싶었거든요. 왜 갑자기 알파 플러스 베타의 마이너스 2.5승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베이지안들도 처음에 이렇게 주기 싫었는데 그냥 자꾸 복잡한 걸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구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했냐면 위의 식에서 얘네들을 이제 프라이하게 준 거래요. 죄송합니다. 유니폼하게 준 거래요. 근데 보시면 이 친구랑 좀 많이 닮았어요. 닮았는데 차이점은 이제 두 번째 파라미터가 살짝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데이터의 형태나 뭐 아이디어 자체는 크게 뭐 변한 게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컨센트레이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결국에는 좀 어떤 적절한 어떤 선택이 된다라고 제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그 식 있잖아요. 이 식에다가 유일하게 몰랐던 게 이 P 알파 베타였는데 얘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채우고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마스터 키를 얻은 거죠. 이 친구를 통해서 컨디셔널이든 마지널이든 어떤 디스트리뷰션인지 다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아날리틱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는 R로서 레티미 example을 좀 풀어낸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모두 다 막 짚고 라인 바이 라인 할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프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여기에 그래프가 빠졌는데 이게 뭐냐면 얘예요. 얘를 만드는 게 지금 P1 그래프라 되어 있을 텐데 네 이게 이제 P1이고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구하는 방법은 좀 짧게 설명하면은 당연히 이제 로 데텍터를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는 이 같은 경우는 유니폼 분포를 넣었잖아요. 베타 1,1.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리어는
음, 뭐 이게 나오겠죠? 근데 이게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큐베타 여기 있는 네 그대로 있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한번 이게 있겠거니 하고 보시면은 떡하니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P1을 잘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려볼 그래프는 marginal of alpha and beta. 다시 말해서 이걸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리는 방법이 아까 전에 썼던 그 마스터 키에서 이렇게 적분해 버리면 되거든요. 이 적분하면은 또 식이 어떤 게 하나 나와요. 그래서 그 적분한 식이 여기 어떻게 나와 있고 그 적분한 식이 수학적으로는 또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그리고 이 두 개가 어떤 의미에서 일치하게 되는지 이거를 보시는 거는 아마 과제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한 게 이제 그 풀 베이지언 트리트먼트로 그러니까 아까처럼 무슨 뭐 베타 1,1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파 베타 넣고 얘네 다 확률 변수 취급해주고 하이어키컬하게 구하겠다 해서 구한 이제 퍼스트 인터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 친구를 구하는 법이 여기 있고요. 어, 네, 약간 MCNC적인 게 좀 들어가가지고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이 결과만 같이 보면서 해석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그 전에는 데이터가 뭐 다 여기 찍혀져 있고, 그러니까 포스트레일 민이 다 45도선 위에 있었고, 뭐 데이터가 뭐 이렇게 있었고 했었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제 네, 더 이상 그렇게 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포스트레일 민들이 뭐 몇 개의 지점은 45도선 위에 있고, 몇 개의 지점은 45도선 아래에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특징을 살펴보자면 원래 뭐 이 친구랑 이 친구 즉 좌측과 우측에 있던 애들의 의미는 observed mean이 상당히 큰 애들 그리고 상당히 작은 애들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에 대해서 posterior mean이 상당히 그 좀그 shrink된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여기가 이 점들이 그 observed mean이잖아요. 근데 너무 그 observed mean이 너무 높은 친구들은 좀 posterior하게 좀 낮춰주고 그 반대로 뭐 observed mean이 너무 낮은 친구들은 posterior mean에서는 좀 높여주고 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 기울기를 좀 완만하게 만들어준다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걸 슈링크지를 하는데 그 특히 가에 있는 애들이 많이 슈링크된 걸 볼 수 있어요. 이 가에 있는 애들이 많이 슈링크된 이유는 이 친구들이 과연 진짜 그 특출나게 뭔가 세타가 차이가 있는 걸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친구들은 세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마지막에 데이터를 샘플링할 때, 즉 마지막 단계에서 Y를 뽑을 때 뭔가 하필이면 좀 아픈 친구들을 아픈 쥐들을 하필이면 뽑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하필이면 좀 아픈 친구가 많았고 이 친구들은 하필이면 또 건강한 애들이 많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픈 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이 정도는 있을 겁니다 하는 게 이제 베이지한 얘기인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아픈 애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이지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좀 그 아웃라이어에 가까운 것 같고 실제로는 포스테리하게는 이 정도 값에 그 포스테리아 민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풀 베이지언 트리트먼트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부터는 유진님께서 노멀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고, 제가 첨언할 게 좀 있기는 한데, 저도 아직 그 첨언 말할 거를 좀 정리하는 중이라서 지금은 다른 분 혹시 하실 분 있으면은 해주시고 아니면은 잠깐 쉴게요. 저는 쉬고 나서 첨언하겠습니다. 혹시 뭐 첨언하실 부분이나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일단 없는 걸로 알고 그러면은 5분 쉬었다가 9시 5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아이고,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제가 지금 와이파이가 잘 안 돼서 혹시나 끊기면은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이라키컬 노말 모델을 발표를 맡았습니다. 일단 하이라키컬 모델이 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노말 모델, 그 다음에 예시, 그 다음에 좀 더 확장된 경우 이렇게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하이라키컬 노말이 모델이 뭐냐면은 이거는 제가 김철은 교수님 수업 들을 때 설명해 주신 거긴 한데 그래서 하이라키컬 모델이 뭐냐면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라이어 원래 얘가 프라이어였다면 여기에 파라미터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층이 있는 이렇게 층이 있는 모델을 하이라키컬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통계적인 적용은 뭔가 어떤 문제의 구조에 의해서 몇몇 방식으로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연결되어 있는 멀티플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나타내주기 위해서 하이라키컬 모델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하이라키컬 노멀 모델은 우리가 할 노멀 모델은 뭔가 위딘 그룹과 비트윈 그룹 간의 베리어빌리티를 묘사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하이라키컬 모델은 베이즈 통계가 다른 응용 분야에 널리 퍼져 사용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그런 방법이고 그래서 층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에서도 에스티메이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현님께서 뭔가 이렇게 포스테리어를 구하는 거를 되게 뭔가 정석적으로 구하셨다면은 여기 살펴볼 FCB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냥 파라미터들의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해서 깁스 샘플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깁스 샘플링을 위한 파라미터들의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도 같이 한번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은 이렇게 다른 학교들의 아이들의 키나 아니면 다른 병원들에서 뭔가 생존율, 회복률 그리고 뭐 몇몇 병원들의 환자들의 뭐 생존율 그래서 약간 요렇게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차이가 나지 않고 겹치는 것이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모델링할 때 사용하는 거를 하이라키컬 모델이라고 합니다. 지금 조금 횡설수설한데 이렇게 뭔가 아까 뒤에서 살펴볼 예시인데 뭔가 학교들의 수학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는 뭔가 완전히 차이 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같지도 않은 그런 모델들이잖아요. 만약에 얘네를 각각 다르게 모델링을 한다면은 얘네들의 유사점을 담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고 얘네를 뭔가 한꺼번에 모델링을 한다면은 뭔가 얘네의 차이점을 조금 담기 힘들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해 줌으로써 뭔가 얘네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도록 한 게 하이라키컬 모델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라키컬 모델은 모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룹에서 오는 데이터들끼리 서로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한 그룹의 파라미터를 추정할 때 다른 그룹의 인포메이션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얘네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포스테리어를 업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보기 전에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얘네는 그동안 우리가 약간 프라이어라고 여겼던 애들한테도 파라미터를 이렇게 설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얘네보다 더 큰 분포에서 나온 샘플들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익스체인저빌리티를 만족해야 되는데 얘네가 익스체인저빌리티를 만족하고 데피니티 디어럼에 의해서 익스체인저빌리티 하니까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 하다 해서 얘네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앞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거가 데이터에 대한 분포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는 그룹 간의 분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봤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고 얘네는 얘네를 만들어내는 파라미터고요. 얘는 얘보다 더 위에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 이 파라미터들을 만들어내는 하이퍼 파라미터. 더 위에 있는 분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는 뭔가 이 그룹 간의
샘플링 베리어빌리티를 나타내고 얘네들은 여기 비트윈 그룹, 여기 그룹들 간의 이 그룹들 사이에서의 베리어빌리티를 나타냅니다. 얘는 약간 이 그룹 안에 있는 베리어빌리티, 얘네들은 여기 그룹 간의 베리어빌리티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 얘는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라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얘네는 그룹 안에 있는 미들먼트 사이의 베리어빌리티를 나타내고 얘네는 그룹 간의 베리어빌리티. 얘네는 어떠한 모르지만 고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하이어라키컬 노멀 모델을 살펴볼 건데 그래서 얘네는 몇몇 포퓰레이션들 사이에 어떤 평균들의 헤테로지니어티, 그러니까 이질성을 묘사하는데 가장 유명한 모델이 하이라키컬 노멀 모델이라고 해요. 하이라키컬 모델에서는 위딘 그룹과 비트윈 그룹의 샘플링 모델이 모두 노멀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데이터들의 평균과 분산이 이렇게 세타와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고 이 세타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이렇게 뮤와 타우 제곱 이렇게 노멀로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분산 시그마 제곱은 따로 이 세타처럼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얘는 unknown, 모르지만 픽스드 된 그러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는 그룹별로 다 다르다면은 얘는 그냥 그룹마다 다 동일한 그런 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딘 그룹 샘플링 베리어빌리티 시그마 제곱은 뭔가 그룹 간의 어떠한 상수 컨스탄트로 가정한다. 얘는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컨주게이트하게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해서 깁 샘플링을 하는데 이것도 쉽게 구하려고 컨주거시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파라미터들을 살펴볼 건데 시그마 제곱, 이 뮤 제곱, 타우 제곱은 뭔가 픽스 되어 있지만 언노운한 파라미터들이고요. 그래서 일단 그 풀 컨디셔널을 구하기 위해서 조금 분포를 정해줄 건데 얘네의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은 우리가 저번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세미 컨주게이트한 노멀과 인버스 감마 분포를 설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마 제곱분의 1, 이 프리시전을 우리 감마 분포로 설정해줬고 타우 제곱분의 1, 얘도 우리 감마 분포로 설정해줬죠. 시그마 제곱은 인버스 감마를 설정해주는 거고 타우 제곱도 이렇게 인버스 감마를 설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뮤는 우리 예전에 했던 것과 우리 컨주게시 했을 때와 조금 동일하게 노멀 분포로 설정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미 컨주게이트하게 각각 프라이어를 설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들은 그룹 스페시픽 민, 그룹의 평균을 나타낸 거고 시그마 제곱은 위딘 그룹 샘플링 베리어빌리티를 나타낸 거고 이 뮤와 타우 제곱은 그 세타의 퍼퓰레이션 평균 분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처럼 얘네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고 얘에 대한 이렇게 평균 분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깁스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조인트 포스테리어를 깁스 샘플링을 통해서 조인트 포스테리어를 구하기 위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 그래서 깁스 샘플러는 이렇게 얘네들의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각각의 파라미터를 반복적으로 샘플링하면서 이루어지잖아요. 얘네를 조금 구하기 전에 이렇게 풀 모델을 써서 구하면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고 세타가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아까 고정되어 있지만 몰랐던 파라미터들에 대한 분포 이렇게 써주고 얘네 곱하기 얘네의 분포 그 뮤와 타워 제곱, 이 시그마 제곱이 주어졌을 때 세타들의 분포를 이렇게 곱해주고 얘네가 또 주어졌을 때 얘네가 다 주어졌을 때 y의 분포를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게 이 조인트 포스테리어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이 픽스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세미 컨주게이트하게 이렇게 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써주고 아까 얘네가 exchangeability 하다고 했으니까 conditionally independent하게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네 분포도 이렇게 exchangeability 하니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중요한 게 여기 y 분포를 조금 보시면은 여기 원래 뮤와 타우 제곱이 있었는데 여기는 뮤와 타우 제곱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뮤와 타우 제곱에 대한 정보가 세타를 거쳐서 y한테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타 제곱과 세타와 시그마 제곱에 주어졌을 때 얘와는 인디펜던트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에 대한 정보가 어차피 세타를 통해서 다 전달되니까 여기에서는 굳이 뮤와 타우 제곱을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y 여기에서 뮤와 타우 제곱에 대한 정보가 세타를 통해 전달되니까 그래서 얘네는 굳이 이거를 써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풀 모델이 이렇게 나오는데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때 그냥 여기 써놓은 거에서 구하고 싶은 파라미터들에 의존하는 식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뮤에 대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뮤가 있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돼요. 뮤가 있는 게 여기하고 여기였잖아요. 그래서 뮤에 대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고 타우 제곱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은 타우 제곱이 있는 여기와 여기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차피 다른 건 다 주어졌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도 요거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구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지금 보시면은 우리 로멀 컨주게시 할 때 했던 뮤를 모르고 시그마 제곱을 알 때 뮤를 알고 시그마 제곱을 모를 때의 결과랑 되게 유사해요. 네, 보시면은 제가 이걸 조금 뭔가 잘못 쓴 것 같은데 보시면은 여기 이거. 그래서 아까 우리 얘네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얘네 세타가 샘플된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샘플된 것들의 평균 곱하기 이거 프라이어 평균. 그러니까 뭔가 샘플 뭔가 우리 저번에 했던 뭔가 데이터 민과 프라이어 민이 뭔가 가중되어 있는 가정 평균이랑 되게 유사한 형태죠. 그래서 세타가 여기에서는 샘플된 거니까 세타의 평균과 이게 프라이어 민의 이렇게 가중 평균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우리 옛날에 했던 거랑 되게 똑같죠. 그래서 저번에 했던 이 형태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런 기호들만 잠깐 바꿔준 거죠. 여기는 제가 뭔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아닌가?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뮤를 알고 시그마 제곱을 모를 때 포스테리어가 어떻게 나왔냐면 인버스 감마에 뮤 제로 플러스 n 분의 뮤 제로 시그마 제로의 제곱 더하기 이런 형식으로 나왔잖아요. 지금 보면은 되게 똑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 y가 세타로 바뀌고 얘네가 이렇게 바뀌고 한 거랑 되게 유사한 형태로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세타 J에 대한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구하냐면 앞에서 말했듯이 그 풀 컨디셔널 분포에서 세타 제로에 의존하는 부분만 보면 되거든요. 여기서는 아까 여기 보시면은 아까는 이게 이렇게 두 번 곱해졌는데 여기서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거는 여기서 세타 J에 대한 분포잖아요. 저 다른 거 세타 1부터 뭐 세타 M 이런 거 필요 없이 세타 J에 대한 분포만 되니까 요게 이 1부터 N까지 곱해야 되는 게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얘에 대한 분포는 얘 곱하기 얘 이루어진 걸 살펴보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저번에 했던
뮤를 모르고 시그마 제곱을 알 때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과 똑같은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중평균된 형태이고 프리시전의 역수 형태가 분산이 되고 이거랑 똑같죠. 근데 이거 교재 보시면은 교재가 조금 오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재는 이게 없고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요거입니다. 이거 정옥표를 보면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고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그마 제곱에 대한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도 이렇게 똑같이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우리 저번에 뮤를 알고 시그마 제곱을 모를 때 했던 포스테리어 분포와 똑같이 감마 분포가 나와요. 그래서 저번에 하이라키컬 모델 말고 할 때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그룹 전체의 샘플 수를 더하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원래 프라이어 썸 오브 스퀘어하고 여기가 뭔가 데이터 썸 오브 스퀘어였잖아요. 근데 이 시그마 제곱은 우리가 뭔가 그룹 전체에 동일하게 가정해줬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은 이 썸 오브 스퀘어가 전체 모든 그룹의 레지듀얼 그러니까 썸 오브 스퀘어 레지듀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뭔가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가정을 해줬으니까 얘가 이렇게 전체적인 썸 오브 스퀘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위딩 그룹 미니 이렇게 컨디션으로 들어간 썸 오브 스퀘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뒤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하이라키컬 노멀 모델의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각각 구했고 깁스 샘플러를 돌릴 건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분만 가져온 코드고 나중에는 전체 다 파일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인포메이티브 프라이어를 되게 위클리 인포메이티브하게 설정을 해줘요. 얘가 매스 스코어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에 평균은 50으로 주고 분산은 100으로 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체계에서 되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저 이렇게 위클리 인포메이티브하게 설정을 해주고 우리 아까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에서 반복적으로 샘플링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세타의 컨디셔널 분포에서 이렇게 세타를 뽑고 여기서 나온 세타를 다시 시그마 제곱에 이렇게 넣어줘서 여기 시그마 제곱에 컨디셔널 분포에서 시그마 제곱을 뽑고 그래서 아까 뽑은 세타를 이렇게 넣어서 뮤를 또 뽑고 뽑은 거를 다시 업데이트된 걸 넣어서 타워 제곱을 뽑고 그래서 이렇게 뽑은 것들을 모으다 보면은 얘가 조인트 포스테리어의 어프록시메이션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깁스 샘플러를 설명하기 위해서 코드를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살펴볼 건데 잠시만요. 그래서 얘는 어떤 100개의 큰 어반 퍼블릭 하이스쿨에서 10학년이라고 하네. 10학년 아이들의 수학 점수를 모은 분포예요.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기 같은 수직서 안에 있는 애들이 같은 학교의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학교마다 이렇게 점수들을 모아놓은 표이고 얘가 조금 중요한데 얘가 뭐냐면은 지금 샘플 사이즈에 따른 샘플 미네 값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표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샘플 사이즈가 작을수록 뭔가 샘플 민이 되게 극단적인 값을 가지죠. 뭔가 샘플 수가 많을수록 이렇게 뭔가 극단적이지 않은 값을 가지는데 샘플 사이즈가 작을수록 극단적인 평균 값을 가지죠. 보시면은 샘플 어베리지 스코어의 레인지가 꽤 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베리 익스트림한 샘플 어베리지가 스몰 샘플 사이즈를 가진 학교와 연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냐면은 이렇게 샘플 수가 많을수록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면 되는데 이건 그냥 예시로 세타 J를 어떤 세타 제로라는 동일한 값이라고 가정을 하고 했을 때 그때 우리 분산을 살펴보면은 우리 분산은 이렇게 표본수에 의존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많을수록 뭔가 샘플 수가 많을수록 분산이 작아지고 샘플 수가 작을수록 분산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요런 이렇게 샘플 사이즈가 작을수록 극단적인 값이 나타나는 요런 경우는 되게 있을만하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요 예시를 집어넣고요. 그래서 요런 샘플 평균과 샘플 사이즈의 관계는 하이라키컬 데이터셋에서 되게 흔하다. 샘플 사이즈가 작을수록 뭔가 극단적인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단계는 설명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포스테리어 어프로시메이션을 할 건데 우리 아까 픽스 되어 있지만 언노운한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이렇게 프라이어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계속 샘플링을 할 건데 그래서 현재 값이 요거라고 하면은 얘네가 다 주어진 상태에서 뮤의 컨디션을 분포해서 뮤를 뽑고 그래서 뽑은 뮤를 다시 이렇게 넣어서 타우 제곱에 분포해서 얘를 뽑고 뽑은 거 다시 이렇게 넣어서 시그마 제곱 뽑고 그래서 요거 뽑은 것들을 다시 여기 세타의 컨디션을 분포해서 넣어서 얘네를 뽑으면은 뽑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 조인트 포스테리어의 어프록시메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앞에서 설명 안 했는데 이 시그마 제곱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에서 왜 뮤랑 타우 제곱이 없냐면은 얘네는 세타 j 의 하이퍼 파라미터였기 때문에 얘와는 무관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뮤와 타우 제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그냥 여기 설명한 겸 한 번 더 넣었어요. 근데 이거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이렇게 반복적으로 뽑은 값들을 모은 세타 값을 여기 모아둔 거고 반복적으로 뽑은 뮤와 시그마 제곱과 타우 제곱의 값을 이렇게 모아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그래서 모아놓은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들을 다룰 건데 아까 하이라키컬 모델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룹 간의 정보가 공유된다고 했죠. 그거를 조금 살펴볼 건데 다 이렇게 파라미터들이 주어졌을 때 세타 J의 포스테리어 민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제가 이걸 안 썼는데 슈링키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재현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뭔가 슈링키지가 약간 끌어당기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얘는 여기 플랫을 보시면 얘는 y바 우리가 아까 구한 요 y들의 데이터 각각 y바 각각 그룹들의 샘플 민을 이렇게 한 거고 얘네는 포스테리어 민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샘플 민이랑 포스테리어 민이 조금 차이가 나죠. 왜 이렇게 나냐면은 이 세타는 다른 그룹들 이게 지금 그냥 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y1이 첫 번째 그룹에 이렇게 데이터들을 담고 있고 ym이 n번째 그룹에 이렇게 데이터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그룹들의 데이터가 다 주어졌을 때 세타 j의 평균이 요거예요. 지금 보시면 원래 y파가 여기에서 관찰됐는데 얘의 포스테리어 민이 조금 더 위에서 나왔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렇게 낮은 값들이 이렇게 값을 가지는 애들은 다른 그룹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뭔가 얘네 포스테리어 민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포스테리어 민이 큰 값들은 다른 그룹들과 이렇게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포스테리어 민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얘네 포스테리어 민 뭔가 그룹 간의 평균 쪽으로 얘네가 점점 슈링키지 된다. 뭔가 끌어당겨진다,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은 샘플 사이즈 별로 슈링키지 된 정도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y바 빼기 포스테리어 민의 차이니까 이게 슈링키지 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샘플 사이즈가 낮을수록 슈링키지 된 정도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샘플 사이즈가 작은 그룹들은 더 슈링키지 되었고 샘플 사이즈가 큰 애들은 되게 슈링키지가 덜 됐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샘플 사이즈가 더 큰 그룹일수록
그 그룹에 대한 정보가 많은 거겠죠? 많은 거죠. 근데 반면에 정보가 적다는 것은 뭔가 나머지 파퓰레이션에서 우리가 정보를 빌려와야 한다는 거를 조금 뜻해요. 비유적으로 뭔가 샘플 사이즈가 클수록 이 그룹에 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뭔가 다른 그룹에서 정보를 빌려올 필요가 없는데 샘플 사이즈가 작을수록 정보가 되게 없는 거니까 나머지 그룹에서 정보를 되게 빌려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그룹들의 정보를 빌려와서 좀 더 이렇게 포스티리어 민 쪽으로 가까워졌고 얘네도 다른 그룹에서 정보를 빌려와서 좀 더 포스티리어 민이 작아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샘플 사이즈가 적을수록 정보를 더 많이 빌려와야 하기 때문에 슈링키지 된 정도가 크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구체적인 예시인데, 아까 매스 스코어의 예시를 보면은 예시에서 46번째 그룹이 있고 82번째 그룹이 있다고 해볼게요. 얘네는 21명의 학생들을 조사했고 얘네는 5명의 학생들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얘네 샘플 사이즈가 더 많으니까 이 세타 46에 대한 우리의 확실성의 정도가 이 세타 82보다 훨씬 더 크겠죠. 우리 그래서 이 82번째 학교의 샘플 미는 38.76이었고 46번째 학교에 대한 샘플 미는 40.18로 나왔어요. 근데 이 스쿨 82번째 학교의 포스티리어 미는 42.53으로 나왔고 46번째 학교의 포스티리어 미는 41.31로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얘네 샘플 미는 훨씬 더 작았는데 포스티리어 미는 이 82번째 학교가 더 커진 걸 알 수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잠깐 보시면 왜 그랬냐면은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이긴 한데 이거부터 볼게요. 왜냐면은 아까 하이라키컬 모델이 이 하이라키컬 모델이 뭘 반영하고 있냐면은 이 세타 46이 낮다는 것보다 이 세타 46이 더 낮다는 증거가 세타 82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 세타 82가 낮다는 증거보다 세타 46이 낮다는 증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얘네가 샘플 사이즈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왜 이런 거를 쓰냐면 이게 맞는 건가 한 말이 좀 꼬이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 82번 학교의 평균값이 이렇게 낮은 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얘가 그냥 공부를 못하는 학교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뽑아진 5명의 학생들이 하필이면 그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샘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하필이면 공부를 못하는 5명이 샘플되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의해서 얘는 포스티리어 민이 주어졌을 때 다른 그룹들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좀 더 많이 슈링키지가 될 수 있는 거고 얘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슈링키지가 안 됐냐면은 얘는 샘플 사이즈가 많잖아요. 그래서 얘는 샘플 사이즈가 많기 때문에 뭔가 21명을 뽑았는데 얘네가 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좀 더 그렇게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가 많아졌을 때 얘네 값이 변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얘는 포스티리어 다른 그룹들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 더 많이 슈링키지가 되었고 얘네는 다른 그룹이 주어졌을 때 얘에 비해서는 조금 덜 슈링키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나타낸 건데 이게 데이터들이 주어졌을 때 이 세타들의 평균이었죠. 이게 그 포스티리어 민이라면 이 46번째 학교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샤프하게 그래프가 형성되었고 82번째 학교는 조금 더 샘플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평평하게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그래서 얘네가 아마도 샘플 민이었는데 포스티리어 민은 얘가 좀 더 큰 값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좀 더 이 값에 더 많이 슈링키지 되었다라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롯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약간
요거에 대한 그래서 요런 게 맞나 이게 과연 공평한 건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예시로 FCB 모델에서는 벤치 플레이어 그 농구 게임에서 벤치 플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벤치 플레이어들은 단 몇 분밖에 게임에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커리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슛 성공률 같은 커리어에서 얘네들 죄송해요 말이 너무 꼬이는데 이런 벤치 플레이어들은 그들의 전체 커리어에서 자유투를 했을 때 자유투를 한 경험이 되게 적겠죠. 얘네들이 뭐 자유투를 했을 때 성공률이 100%라고 해볼게요. 얘네는 자유투를 한 경험 자체가 작으니까 한 3번 했을 때 3번 해서 100%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어떤 코치가 득점을 올리고 싶은 상황에서 자유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 벤치 플레이어를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숙련된 선수들을 쓰겠죠. 베테랑 선수들을 쓰겠죠. 근데 이 선수들의 슛 성공률은 87%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슛 성공률이 얘네는 100%고 얘네는 87%인데 반해서 베테랑 선수들을 쓰는 거죠. 왜냐면은 코치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벤치 플레이어들의 진짜 자유투 성공률이 100% 근처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베테랑 선수들을 쓰는 거겠죠? 이렇게 차이가 남에 비해서. 이걸 왜 설명했냐면 그 샘플 사이즈에 따라 그래서 뭔가 그래서 이걸 왜 설명했냐면은 샘플 사이즈가 분석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 Y에 대한 평균과 분산이 있을 때 세타에 대해서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해 줬지만 시그마 제곱 분산에 대해서는 그냥 동일하다고 가정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확장해가지고 그룹별로 다른 분산을 가지고 있을 때의 하이라키컬 모델링을 어떻게 하냐를 살펴볼 건데 여기서는 population variance가 그룹마다 달라요. 그래서 얘네한테도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해줘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얘네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로 누 제로와 시그마 제로의 제곱을 설정해 줄 건데, 그래서 이 누 제로와 시그마 제로의 제곱은 분산에 있어서 그룹 간의 이질성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얘네도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건데, 그래서 구하기 위해서 각각의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우리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해야겠죠. 근데 이 시그마 제곱은 컨주게이트한 클래스를 가진 그래서 뭔가 컨주게이트한 프라이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주게이트한 프라이어로 감마 분포를 설정해 주거든요. 근데 이 누 제로는 컨주게이트한 프라이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얘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제가 근데 이 PPT를 만들다가 말았는데 왜냐면 이게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책을 잠깐만 돌아가 볼게요. 책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가 그 파트거든요. 여기서 잘못된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시그마 제곱부터 시그마 m 제곱이 감마 분포를 따는 게 아니라 이거 인버스 감마라고 붙여야 되고 지금 여기 어디였지? 지금 보시면은 얘 시그마 제로의 제곱에 대한 분포를 감마 분포라고 설정해주고 얘네의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에 누 제로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조금 제가 이거를 뒤늦게 알아서 여기서 고치지 못했는데 그래서 여기 누 제로가 이렇게 들어가야 하고 이 시그마 제곱부터 시그마 m 제곱은 인버스 감마를 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인버스 감마를 따른다고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얘가 더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네에 대한 컨주게시도
그냥 써봤는데 아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돼서 감마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프라이어를 감마라고 주고 이 샘플 된 거를 인버스 감마라고 주면은 이렇게 감마에 대해서 컨주게이트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는 이 시그마 제로 제곱의 컨디셔널 분포를 구했고 이제 이거 아닌데 구했고 누 제로에 대해서 구해야 하는데 이 누 제로에 대한 심플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는 존재하지가 않아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누 제로를 어떠한 정수라고 제한을 한 뒤에 이거의 풀 컨디셔널 분포에서 얘네를 샘플해서 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얘네의 컨주게이트한 프라이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얘네를 대충 범위를 제한해가지고 거기서 샘플 제한해서 이렇게 풀 컨디셔너를 쉽게 구한 다음에 여기서 뭐 샘플을 해서 구한다 인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게 잘 아직 이해를 못 해가지고 책에 나와 있는 대로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자연수로 제한을 해준 뒤에 얘네를 그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프라이어로 이렇게 설정해줘서 요거에 프로포셔널하다라고 구하고 얘네에 대한 이제 분포를 풀 컨디셔널 분포를 구하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구해보면은 그래서 얘는 요거랑 요거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틀렸어요. 이것도 플러스 1로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얘네 풀 컨디셔널 분포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unnormalized and probability distribution은 누 제로의 넓은 범위에서 계산될 수가 있고 그래서 뭔가 샘플을 통해서 계산될 수 있다.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비트인 그룹 파라미터들에 대한 포스테리어 분포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회색 선은 뭐냐면은 그 시그마 제곱을 다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포스테리어고요.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동시에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시그마 제곱을 그룹마다 다르게 설정했을 때 이렇게 분포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노 제로는 컨주게이트와 프라이어를 못 구해서 샘플한다고 해서 조금 이런 모양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 제로를 만약에 이렇게 굉장히 큰 값으로 설정해 주면은 모든 리딩 그룹 베리언스가 같다는 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아까 그룹마다 베리언스를 동일하게 설정을 해줬잖아요. 누 제로가 크면은 요거와 같은 거다라고 하고 이렇게 누 제로는 1처럼 다르게 설정해 준 건 뭐냐면은 이 그룹마다 베리언스가 동일하지 않다라는 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정보들 이 분산에 대한 정보들이 그룹 간에 공유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설정해주면 분산이 같다라는 거고 이렇게 작게 설정해주면 그룹 간에 분산이 다르다라는 거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분포도 살펴보면은 아까 우리 그룹 민에 대한 에스티메이션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되게 작은 값이 정보 공유를 통해서 작은 값이면 낮게 간축되면은 조금 더 큰 값으로 이동되었고 평균적으로 이동되었고 뭔가 너무 큰 값이면은 이렇게 작게 슈링키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샘플 사이즈가 작을수록 슈링키지 되는 정도가 크다라고 아까랑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슈링키지가 클수록 낮은 샘플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제가 조금 더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너무 오늘 횡설수설하게 했는데 정규 세션 때는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혹시 뭐 다른 분들 먼저 질문하실 거나 아니면 첨언하실 거 있는 분 계시나요?
없으면 저 아까 그 재현님한테 네. 질문하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니까 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의문이 들었던 건 뭐였냐면은 휴먼 레츠 거기 예시에다가 왜 하이어키컬 모델을 써야 되나 약간 그게 좀 의문이었는데 아까 생각해 보니까 약간 그룹이 다른 거니까 그룹이 다르고 그거를 포괄하는 어떤 알파랑 베타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하이퍼 프라이어로 줄 수 있겠다. 약간 이 점에서 좀 납득을 했고요. 그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5를 곱한 게 도대체 어떤 분포인지 약간 감이 안 왔는데 그냥 그 제너레이트 되는 과정이나 그다음에 인터넷에다가 그냥 3D 플롯 그리는 거 해보니까 그냥 뭐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혼자서 생각해 보니까 해결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고 내용이 사실 점점 어려워지는데 저번에 발표하셨던 것보다도 더 잘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첨언할 거는 제가 사실 시험이 어저께 끝나 가지고 약간 굉장히 벼락치기로 복습을 하면서 첨언을 준비했기 때문에 특히 겨울방학에 들으신 분들 틀린 게 있으면은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일단 여기서 데피니티 티오렘이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물론 저도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왜 언급을 하는지는 말을 해 주면 좋기는 하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데이터 구조를 요런 모양으로 생각해도 되냐에 대한 저스티피케이션이 데피니티 티오렘인 거잖아요. 데피니티 티오렘은 제가 첫 번째 주차에도 말을 하기는 했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요렇게 그냥 단순히 관측치에 불과했던 거를 확률의 개념을 도입해서 요런 식으로 확률 모델을 짜 줄 수 있냐 있다에 대한 게 데피니티 티오렘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해 왔던 거는 어 여기 Y들에 대해서 이렇게 확률 모델을 어쩌고저쩌고 짜는 거였다면 이제 요번 경우에는 거기보다 한 단계 올라가서 요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이렇게 파라미터에 대해서 확률 모델을 짜겠다. 근데 이 파라미터가 어 요 파라미터가 아니고 요 데이터가 요 파라미터에 다 컨디션 된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자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거라고 쪼끔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게 데이터가 왜 하필 이 세타들의 컨디션한지 왜 세타를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포를 줘가면서까지 보는지 그런 거는 약간 그냥 직관적으로 야매로 생각을 하면은 이 그룹별로 세타의 값들이 과히 다르지 않을 거잖아요. 실험 조건도 어느 정도 비슷할 거고 뭐 서울의 무슨 비율이나 제주의 비율이나 뭐 솔직히 엄청 다르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약간 이렇게 엄밀하게 "독립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니까 컨디션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데피니티 티오렘을 써서 이런 식으로 모델을 정당화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어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말했고요. 그다음에 컨디셔널리 IID 하기 때문에 이렇게 exchange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사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발표 자료 전반에 걸쳐서 사실 엄밀하게 노테이션을 하면은 이렇게 하시는 게 다 맞기는 맞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쉬운 식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하나로 통일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 경훈 오빠가 겨울방학 때 했던 자료인데 여기서 뭐 D라고 하기도 했고 뒤에 어디냐? 노말 부분에 가면 특히 요번에 준비하신 것도 노말 부분에 지금 막 뮤도 막 몇 개 있고 아이고야. 뮤도 몇 개 있고 Y도 엄청 많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식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통일을 해 주시면은 훨씬 이렇게 쉬워 보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음
네, 이거 예시 설명하신 거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약간 몰랐거나 제가 잘 이렇게 저도 좀 궁금했던 거였는데 알게 돼서 좋았고 꼭 정규 세션 때도 빼지 말고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은 뭐 그냥 그렇고 네. 이거 처음 시작할 때 들으면서 이게 그 저랑 선우 오빠가 준비했던 그 첫 주차 예시 그거랑 뭔가 굉장히 평행선상에 있는 것 같아서 선우 오빠한테 "이게 empirical base냐?"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결국 설명하면서 empirical base라고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첨언은 아니었고. 음 그리고 네. 네. 뭐가 되게 많은데 일단 결론만 말하자면 저는 여기 그 하이퍼 프라이어를 이렇게 되게 설명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저는 딱 학술부 세션에 굉장히 적합한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정규 세션에는 요 부분은 쪼끔 줄여서 말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왜 하이퍼 프라이어를 적절하게 주는 게 어떻게 주는 건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나름 뭐 골든 룰 같은 거를. 그런 것만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뭐 결론적으로 폼이 뭐 "요렇게 된다. 요렇게 된다." 그냥 고 정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관석 오빠가 찾아보니까 뭐 3D 플랫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려 줘서 이해했다고 하는데 그 그림도 혹시 오빠 공유가 가능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쓰는 거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넣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겨울방학 때 써 놓은 걸 보니까 그래서 결국 이 하이퍼 프라이어를 어떻게 주면 되냐라는 거의 대답은 포스테리어의 적분값 계산이 편하도록 최소한 발산하지 않게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요거를 그냥 요런 목적성 같은 거를 그냥 강조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저는 그래서 요거나 요거보다는 요 부분이 사실 저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배워서 저는 약간 요 부분을 오히려 쪼끔 더 설명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라인 바이 라인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건 절대 아니고 일단 앞서서 식이 약간 너무 복잡하고 이렇게 보기 싫게 생겼으니까 일단 처음에 설명하시기 전에 베이즈에서 뭐 조건부 확률 이렇게 팩토라이징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PABC가 있으면은 뭐 요런 식으로 풀어서 쓸 수 있다거나 그런 거를 설명을 하고 고거를 이용을 해서 이걸 지금 다 팩토라이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결국 이 부분이 결국 모델을 정의하는 모델 스페시피케이션 파트인데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포스테리어는 포스테리어? 결국 우리가 약간 우리는 Y랑 세타랑 이 뭐였죠? 프사이에 대한 포스테리어를 알고 싶은 건데 이거를 베이즈에서 이렇게 모든 파라미터를 다 놓치지 않고 캡처하는 풀 프로바빌리티 모델이라고 설명을 잘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 풀 프로바빌리티 모델을 팩토라이징을 하면은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분해하는 거를 사용을 해서 요렇게 포스테리어를 구하는 방법이 1 가지, 2 가지, 3 가지가 있다라고 큰 그림을 설명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이 이게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은 어떤 식으로 구하겠다라는 건지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조인트 포스테리어는 저희가 뭐 팩토라이징을 해 봤더니 여기에 지금 프로포셔널 한 거잖아요. 근데 얘는 요런 애로 이렇게 디컴포지션이 되니까 우리가 뭐에 프로포셔널한지를 보고 애널리틱하게 구한다는 게 지금 첫 번째 방법인 것 같고 컨디셔널 포스테리어도 뭐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팩토라이징을 해서 쉬운 포메이션으로 만들었더니 저희가 요거를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해서 깁스 샘플링을 저번 주에 배운 대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컨디셔널 포스테리어는 뭐 요런 방식으로 포스테리어를 구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널 포스테리어는
제가 배우기로는 보통 구하기가 어렵대요. 왜냐면 요거를 이제 풀어서 쓰면은 얘를 보통 클로즈 폼을 모르거나 구하기가 어려운데 겨울방학 때 스터디한 바로는 이제 요게 이제 얼터내티브한 폼이잖아요. 근데 얘가 뭐에 프로포셔널한지만 알아도 컨주게시나 샘플링으로 포스테리어를 구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얘는 보통 구하기 어려워서 뭐 얘로 이렇게 어떻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그런 거고, 약간 이런 수식적인 부분을 항상 경훈 오빠가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줬는데 제가 맞게 설명을 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뭐 겨울방학 때 들었던 오빠들 혹시 제가 뭐 틀리게 설명한 게 있나요?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의 궁금증인데, 그래서 포스테리어를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방법론 중에 선택하는 골든 룰이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럼 이건 제가 경훈 오빠한테 나중에 물어볼게요. 그리고 예시가 이게 그리드 어프록시메이션을 구한 거더라고요. 예시는 제가 나중에 말미에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유진님 설명하신 거 다 예시 위주로 제가 예시랑 상황 설명 위주로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렇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뭐 그런 건 정말 좋은 것 같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런 것들을 매우 귀찮으시겠지만 수정을 해 주시면 훨씬 쉬워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런 도식화해서 그림을 그려주면은 이해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요 케이스는 데이터가 노멀 데이터인 건데, 이제 노멀에도 파라미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 하나의 파라미터에 대해서만 뭐 프라이어를 주는 것도 있고, 뭐 두 개 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복잡하게 프라이어를 주는 것도 있잖아요. 뭐 각 경우에 어떤 그림인지 뭐 찾아서 넣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손그림으로 그려서 넣어 주시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 뭐 요런 경우에서도 우리가 full conditional distribution을 알면은 이거는 저번 주랑 관련이 없구나. 얘는 이제 사실 저희가 막 2-3주 차에 배웠던 그 노멀 컨주게시랑 사실 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알면은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 거라던가. 네, 뒤에 예시 설명하신 건 다 좋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부탁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약간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이해에 굉장히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포스테리어를 구할 건지, 또는 이렇게 샘플링을 할 건지를 생각을 해 보셔서 이렇게 처음에 정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말미에 한번 쭉 말씀을 해 주시든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이렇게 고민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거는 알기는 아는데, 뭐 저도 목요일까지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뭘 알고, 아니면 뭐 뭘 알고 싶고, 아니면 무슨 파라미터가 주어졌고, 뭐는 상수 취급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아까 포스테리어 여러 가지 구하는 방법들 설명한 걸로 예시를 들면 뭐 어떤 거는 구하기 어렵고 어떤 건 보통 구하기 쉬운지, 뭐 약간 그런 상황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보니까 이거는 경훈 오빠가 정리한 슬라이드인데 저는 나름 이게 보기 편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베이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 어렵고 왜 저리 올까? 뭐 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네, 뭐 아무튼 이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발표 자료나 뭐 발표 내용이나 뭐 설명에 관련된 첨언은 일단 요 정도인 것 같고, 예시 관련해서도 제가 약간 드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이 예시가 그 겨울방학 그 레퍼런스 제가 드린 거에서 따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FCB랑 이게 사실 대학원 베이즈 수업에서 약간 과제로 나오고 수업을 진행하셨던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리드 어프록시메이션도 갑자기 생뚱맞게 '그리드 어프록시메이션을 왜 하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R코드도 솔직히 뭐 경훈 오빠의 슬라이드든 아니면 책에 있는 코드든 그렇게 막 가독성이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관석 오빠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여력이 안 되거나 뭐 지금 예시로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뭐 저는 이대로 가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태환 오빠가 주셨던 거 중에 그 작년 그게 있어요. 엄청난 기시감인데 작년 하이라키컬 모델도 이재현이라는 분이 발제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약간 수준은 요거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론이든 예시든 이론은 이거보다 저희가 약간 어렵게 가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딱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보면은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뭐 플러팅하는 그런 건데 모델링하는 부분의 코드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그냥 짧고 직관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유진님 혹시 제가 김철원 교수님 베이즈 수업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잭스 했나요? 아, 네, 했어요. 아, 그러면은 코드 딱 보면은 대강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네네. 아, 네. 진짜요? 그러면 여기 그 폴더에 보니까 이 발표 자료 말고 랩 코드 같은 것도 거의 그냥 다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약간 피차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가 있고 뭐 그렇다면은 저는 요 예시도 굉장히 좋고 약간 간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말한 그 도식화해서 그려 달라는 것도 뭐 필요하시면 이거 그냥 그대로 차용하셔서 써도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참고를 하셔서 약간 예시 같은 게 본인도 약간 이해하기가 쪼끔 어렵거나 약간 누가 물어봤을 때 잘 대답을 못 하겠다 싶은 정도의 난이도라면 저는 이 정도도 약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수고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저도 하이라키컬 모델 겨울방학 때 하다가 너무 어려웠는데 오늘 다시 들으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네요. 네. 이 정도입니다. 아니면 다른 분들 혹시 건의사항이나 첨언할 부분이나 있으신가요? 네. 한 그러면 가지만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그 저도 그 같은 생각인데 그 8.5절일 거예요, FCB. 거기가 이제 원래는 세타만 이렇게 71가지로 아니 n 가지로 나누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거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 베리언스도 시그마 제곱도 그 n 가지로 나누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드는 생각이 그 보통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평균의 차이지 분산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물론 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지만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부터는 좀 그 너무 같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여기는 좀 그 투머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유진님이 좀 더 쉬운 예제로 좀 더 그 뭐랄까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이상입니다. 네, 네네. 그게 아마 그때 저한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8.5절이 수식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네, 저도 말씀하신 대로 난이도를 낮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혹시 여기 19년도 ESC 하이라키컬 모델 자료를 참고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그 베리언스에도 하이퍼플라이어를 주는 부분은 그냥 그룹 간의 베리어빌리티가 명백하게 달라서 다르게 주고 싶은 경우에는 분산해도 하이퍼플라이어를 줄 수 있다 하고 그냥 도식화 정도만 그러면 요런 구조로 이렇게 3 층집을 짓겠다. 고 정도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식 같은 거는 뭐 설명도 안 하고 궁금한 사람 그냥 읽어 보라고 하거나 영상 보라고 하면 되니까요. 뭐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더 존버해봐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습니다.